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가수 데이비드 메이가 기소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의 사망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그녀는 그의 차에서 발견된 어린 소녀입니다. 지금 충격을 받으셨거나 혼란스러우시거나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 새로운 보도를 자세히 분석할 것이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로우 앤 크라임에서 제공하는 사이드배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데이비드와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사건에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몇 달이 지난 지금 여러 추측과 대배심에 대한 보도, 그리고 가수 데이비드가 실제로 용의자인지 아닌지에 대한 논란 끝에 지난 9월 LA에서 테슬라 차량에서 숨진 14살 셀레스트 리바스 에르난데스 사건에 테슬라는 가수 데이비드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MZ는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잠깐 설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사실이라면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공식적으로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이걸 확인해주지 않을 겁니다. 뉴욕 포스트에 따르면 그들은 로스앤젤레스 지방검찰청 대변인에게 연락했는데 그 대변인은 사건이 아직 사무실에 제출되지 않았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TMZ는 이 사건을 심리 중인 대배심이 기소를 내릴 것을 요청받을 수 있기 때문에 데이비드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대배심이 있다고 가정하면 그게 사실일 수 있다고 안전하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대배심과 일부 증인들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데이비드의 매니저 로버트 모건 로스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도가 사실이라고 가정한다면 아마도 대배심이 소집되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그게 수사 대배심이라고 생각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수사 대배심은 증거 수집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문서를 소환하고 사람들에게 증언을 강요할 수 있지만 실제로 기소장을 내놓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기소장이라고 하면 공식적인 혐의 제기를 말합니다. 하지만 지금 TMZ는 익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아니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증거를 들었다고 알려진 배심원단은 기소를 결정할 수 있는 배심원단입니다. 또한 소식통에 따르면 당국은 데이비드가 셀레스트의 죽음에 연루됐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정말로 대배심이 있고 그리고 이 대배심이 누군가를 기소할 수 있는 대배심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건 데이비드가 기소 대상이 될 거라는 건가요? 그리고 그게 살인 혐의가 될 거라는 것도 확실한가요? 아니요. 하지만 잠깐만 설명드릴게요. 지난달에 있었던 일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혼란스러운지 모든 상황을 맥락 속에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난달에 LA 경찰이 성명을 발표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테슬라 차량에 대해 언급하면서 말이죠. 셀레스트가 발견된 곳에 그 차량이 몇 주 동안 주차되어 있다가 견인됐다고 다 했습니다. 리바스 에르난데스 씨는 시신 발견 몇 주 전 이미 사망했을 수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검시관은 아직 리바스 에르난데스 씨의 사망 원인과 방식을 밝히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시신을 은닉한 것 외에 추가적인 범죄 책임이 있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며 이는 살인 혐의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의미합니다. 최근 LA 경찰국은 KTLA의 기존 입장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왜 입장이 바뀐 걸까요? 즉 데이비드는 이제 살인 혐의로 조사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아니면 그런데 그는 그녀의 시신을 유기하거나 은폐한 것과 관련해서만 기소될 예정인가요? 그가 기소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복잡한 이유 중 하나는 부검 결과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여부죠. 독성 검사나 검시관 보고서에 뭐 있었나요? 사망 원인이나 방식에 대해 전체 상황을 바꾼 무언가가 있었나요? 기억하세요. 사망 원인과 방식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LAPD는 셀레스트의 사망과 관련된 검시관 기록을 봉인해달라고 법원에 성공적으로 청원했습니다. LAPD는 성명에서 강력 살인과 소속 형사들이 언론이나 대중보다 먼저 그녀의 죽음 관련 주요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명령은 투명성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그 결과들이 다른 결론으로 이어졌는지 우리는 모른다는 겁니다. 상황이 조금 바뀌었냐고요? 네. 데이비드가 경찰에 의해 용의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이 사건을 살인사건으로 보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자면 그 부분은 당국에 의해 공식적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추수감사절 기간에 그들이 성명을 통해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최근 언론에 보도된 데이비드 셀레스트 리바스 사건 기사와 그 안의 일부 오보를 바로잡고자 합니다. 셀레스트 리바스의 시신은 2025년 9월 8일 발견됐을 때 얼어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참수당하지도 않았습니다.
저희는 데이비드가 2025년 봄 산타바바라를 방문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그 여행의 이유는 아직 조사 중이며 현재로서는 그 여행이 이번 사건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결론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네, 그 발표는 셀레스테의 시신 상태에 대한 일부 보도를 바로잡기 위해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제가 그 이야기를 꺼낸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들은 데이비드가 떠난 것으로 보이는 이 여행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그건 큰일이고 그들이 데이비드를 조사하고 있음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폭스 로스앤젤레스 등 언론에 따르면 데이비드는 당국과의 협조를 중단했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유명한 형사 변호사 블레어 버크를 선임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드리자면 우리는 데이비드가 어디에 있는지 모릅니다. 셀레스트 시신 발견 후 투어를 취소한 그는 공개석상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보면 그가 살인 혐의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로 돌아가게 됩니다. 정말 중대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 사실이라면 이 사건에 완전히 새로운 장이 열리게 되고 셀레스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한 많은 해답을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2024 연 13살에 실종된 소녀가 20살 가수와 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베스 실버맨이라는 베테랑 살인사건 검사장이 이 대배심 프레젠테이션을 주도하고 있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사실 모건 로스 얘기로 돌아가 보면 데이비드를 관리한다고 알려진 그 남자가 음반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투어링 컴퍼니 TMZ는 모건 로스가 법정 밖에서 목격됐으며 그의 변호사가 지방검사, 즉 실버맨에 대해 언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녀는 내가 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는지에 대해 매우 집요하게 물었습니다. 저는 그럴 책임이 없다고 느껴 투어를 계속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보도된 내용이며 직접 확인할 수 없습니다. 무슨 대화가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는 이 문제를 논의해야 하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TMZ에 따르면 그 복도에서 대배심이 2월까지 증거를 들을 수 있다는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소나 임박한 기소가 있어도 우리가 바로 보지는 못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친구이자 재판 변호사인 리치 스웬스타인 씨와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리치. 아시다시피 대부분이 추측이며 우리가 보는 것에 근거한 보도입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보시나요? 이 보도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게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약간의 반발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과거에 봤던 것과는 일관되지 않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가능성이 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요, 우리는 이 대배심이 데이비드를 살인 혐의로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보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당신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건 추측일 뿐입니다. 대배심이 결정 전까지 아무도 결과를 알 수 없습니다. 이거는 생중계되는 절차가 아닙니다. 우리는 접근할 수 없고 어떤 증거가 제시되고 있는지 심지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도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초기 보도에 따르면 이게 우리가 수사 대배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죠? 그래서 그 개념은 많은 증인이나 잠재적 증인들이 당국과 이야기하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충격일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경찰과 이야기하는 걸 꺼립니다. 특히 주목받는 사건일 때 더 그렇죠. 그래서 대배심을 소집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소환장을 발부해서 데려올 수 있고 선서시키고 위증죄의 처벌을 받게 하며 대배심 앞에서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수사 대배심의 힘입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도 여기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보도 내용이 틀리지 않았다면 정말로 수사 대배심이 아니었다면 그리고 그 대배심이 기소를 위한 임무를 맡은 대배심이었다면 말이죠. 혹은 수사 대배심 이후에 두 번째 대배심이 소집되었거나 아예 대배심이 없거나 아니면 여전히 기소를 내놓지 않는 수사 대배심만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왜 그게 바뀌었는지가 궁금한 거죠? 그건 혼란스럽네요. 만약 그게 바뀌었다면요. 그리고 들어보세요. 말씀하신 모든 가능성들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생각해요. 처음부터 일반 대배심이었을 수도 있고 이번에 새로 구성된 대배심일 수도 있고 그들이 바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만약 그게 단순한 수사에서 기소를 추진하는 단계로 바뀌었다면 그건 검찰이 기소를 유지하고 사건을 기소할 만큼 충분한 증거를 모았다고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봅니다. 그게 바로 검찰이 가진 증거의 양을 바꾼 요인일 겁니다. 이제 제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요. 만약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왜 이제 검찰이 다시 살인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왜 이게 살인 사건이 될 수 있는지, 그 이유가 뭘까요? 시신 은닉 외에는 범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전 진술이 있었는데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살인이라고 결론 짓게 만들었을까요? 셀레스트의 죽음이 사고인지 약물 과다 복용인지 얘기 있었죠? 확실하진 않지만 궁금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요?
검시관 보고서와 독성 검사에서 이 사건이 살인임을 시사하는 증거가 있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데이비드가 혐의받지만 우리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보도가 사실이면 왜 지금 그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하려는 걸까요?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그래서 저는 이게 꼭 검시관 보고서에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단순히 독성학 문제였다면 초반에 이미 그걸 알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당신은 누가 자발적으로 이 약을 먹겠어라고 생각했죠. 이건 그들에게 누군가가 준 것이다. 배심원단과 이런 모든 과정을 거치지 않았더라도 아마 화학물질만 봐도 알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제게 시사하는 바는 어떤 증인이나 증인들이 와서 무언가를 말했다는 겁니다. 아마 수사관들이 동기에 대해 더 일관된 이야기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처음에는 없었던 정황 증거를 새로 확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건이 사고라기보다는 살인처럼 보이게 됩니다. 아시다시피 이야기가 누군가 시신을 은폐하려 했다는 쪽으로 흘러간다면 언제든지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는 항상 정말 그랬는지 면밀히 살펴보게 됩니다. 항상 의심하게 되고 정말 그랬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그냥 시신을 처리하려고 한 것뿐일까요? 아니면 좀 더 악의적인 방식으로 이 사건에 연루된 걸까요? 그래서 그들이 제시할 수 있었던 증거는 정말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이게 대배심 절차이기 때문에 저는 뭔가 증언과 관련된 것일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신 말이 100% 맞을 수도 있고 설명도 완벽하게 해주셨어요. 하지만 저는 혹시 다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건 확실히 아는 게 아닙니다. 만약 마약이 관련되어 있다면 누군가에게 마약을 제공했고 그 사람이 사망했다면 그 사람을 살인이나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 있을까요? 네, 보통 두 사람이 자발적으로 마약을 사용하다가 한 명이 사망했을 때 공급자였던 다른 사람에게 형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는 미성년자 피해자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게 또 다른 차원을 더하는 겁니다. 아마도 미성년자에게 마약을 공급한 것에 대해 별도의 범죄로 기소될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체로도 범죄가 될 수 있죠. 그 사람이 성인이었다면 달랐을 겁니다. 보통 두 사람이 함께 마약을 사용하다 한 명이 과다 복용으로 사망해도 생존자가 기소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리고 살인 혐의나 살인죄가 아니라 시신 은닉이나 유기와 관련된 혐의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맞아요? 그가 형사 기소될 수 있지만 꼭 그녀의 죽음과 직접 연결된 건 아닐 수 있습니다. 네, 100% 맞아요. 그들은 시신을 은닉한 혐의나 수사방해 또는 여러 가지 다른 혐의로 그를 기소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시, 참고로 이 사건의 일부는 용의자의 행동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가 협조적이었나요? 그는 당국에 무엇을 말했습니까? 당국은 그가 협조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니면 그가 당국을 속이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것이 그들이 조사하고 있는 것에 또 다른 차원을 더합니다. 저도 한 가지 더 추가하고 싶습니다. 잠재적인 혐의가 무엇이든 또는 무엇이 될 수 있든 또는 주장되는 것이 무엇이든 이곳에서 대배심이 기소를 내릴 가능성은 높습니다. 그렇죠? 제 말은 시청자들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제시된 증거를 고려할 때 대배심이 기소를 내릴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대배심은 완전히 일방적인 절차입니다. 정부는 자신의 증거와 사건에 대한 이론을 제시하고 대배심에게 기소를 요청합니다. 변호인 측의 이야기는 들을 수 없고 변호인이 반대 신문을 하지도 않으며 변호인 측 증인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원할 때 대배심으로부터 기소를 받아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옛말에 햄 샌드위치도 기소할 수 있다는 말이 있는데 이는 원하면 언제든지 기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그게 완전히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최근에도 대배심이 정부 요청을 거절하며 그건 충분하지 않다고 말하는 경우를 봤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대배심에 기소를 요청하면 기소를 받게 됩니다. 또 다른 점은 검사들은 대배심 앞에서 기소를 요청할 때 최소한 기소를 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합리적 의심 없이 유죄를 입증할 증거는 아니지만 기소할 증거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이건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가 형사 기소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걸 법집행기관과 연결해 보면 그렇기 때문입니다.
LAPD가 데이비드가 2025년 봄쯤 산타바버라 지역을 방문했다는 증거가 있다고 발표했으니까요. 우리는 아직 그 이유를 이해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수사 중이었지만 그 사실을 언급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가 머물렀다고 추정되는 그 부동산에서요. LA에서 테슬라가 발견된 곳 근처였고 그녀의 시신도 테슬라 안에서 발견됐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테슬라는 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이었습니다. TMZ와 다른 매체들이 그의 매니저가 대배심 앞에서 증언을 했다는 보도를 했다는 사실은 강한 시사점을 줍니다. 만약 당신이 데이비드를 변호하고 있다면 조심하라고 말하겠습니까? 지금까지 보도된 모든 내용을 고려할 때 이 시점에서 당신이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만약 대배심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당신은 항상 의뢰인에게 조언해야 합니다. 그 경우 의뢰인은 대문자 S의 용의자든 여러 용의자 중 한 명이든 간의 용의자입니다. 당신은 항상 그런 부분을 의뢰인에게 조언할 것입니다. 대배심 절차와 현재 상황, 가능성에 대해 조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가 방금 이야기했던 내용을 상기하면 대배심에서 기소를 받아내는 것은 비교적 쉽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그가 용의자일 수 있다는 많은 공개적인 추측과 언론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그는 그에 맞게 조언을 받았을 것입니다. 기소가 된다면 그 사람만 기소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소가 내려질 경우 여러 명의 피고인이 있을 수도 있나요? 왜냐하면 잠재적인 두 번째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제는 더 깊은 추측으로 들어가고 계신 건데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수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글쎄요. 전통적으로 이런 사건이면 기소가 내려지나요? 한 번에 기소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을 다 기소하나요? 그렇게 하나요? 아니면 데이비드에 대한 기소가 먼저 나오고 한 달 뒤에 다른 사람에 대한 기소가 나오는 경우도 있나요? 아니면 보통 여러 피고인에 대한 기소가 한 번에 이루어지나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흔한 경우는요. 보통은 함께 기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대배심이 같은 사실관계와 증인을 검토함으로 함께 진행하는 일이 많죠. 하지만 나중에 다른 잠재적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얻게 된다면 대배심을 다시 소집할 수 있습니다. 다른 대배심을 소집할 수도 있고 완전히 다른 절차를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가 기소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가능하면 함께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그가 기소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우리가 이전에 보도했던 스티브 피셔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데이비드가 머물렀던 것으로 보이는 그 부동산의 소유주가 고용한 사설 탐정이 있었고 그곳이 당국에 의해 다시 수색되었다는 말씀이시죠. 그곳은 테슬라 발견지 근처였다고 전해집니다. 스티브는 X의 내 말이 일부 잘못 인용됐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도인이 주소지에서 발견된 특정 물건들에 대해 내가 실제로 한 말은 그것들이 집에서보다는 농장에서 더 흔히 볼 수 있는 물건들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리우드 힐스에서요. 그중 하나는 1600도까지 태울 수 있다고 광고된 소각용 철망우리였습니다. 인간 화장은 보통 약 1400도에서 이루어집니다. 소각기는 시내 한복판에서는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할리우드 힐스의 주거지에서는 정당한 용도가 없습니다. 일부는 이 물건이 영상 소품용이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몇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왜 55파운드나 되는 세장 이 소품 회사나 제작사가 아니라 개인 주택으로 직접 배송됐을까요? 왜 월드 투어 떠나기 전 이 물건을 주문했지만 영상 제작에 한 번도 쓰지 않았을까요? 또한 번 케이지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추가적인 물품들도 있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번 케이지는 새 것이고 박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셀레스테리바스 에르난데스의 유해가 테슬라 트렁크에서 발견된 점과 해당 차량과 같은 거주지에 소각기가 있었다는 사실은 의도를 의심하게 합니다. 번 케이지는 압수수색 영장 집행 때 가져가지도 사용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범죄 수사에 중요하지 않아 보여도 저희는 범죄와 관련 없어도 중요한 맥락이라 생각합니다. 세장 등 관련 물품은 가명으로 주민에게 배송됐으나 모두 해당 부지에서 수령됐습니다. 첨부된 사진은 거주지에서 발견된 실제 소각장 3장과 닥터번스의 제품 광고 자료에 있는 이미지입니다. 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티브는 뉴스네이션에서 전기톱을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집에 전기톱이 있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체인에는 여전히 보호 덮개가 씌워져 있었습니다. 저기 불태우는 우리와 있습니다. 이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궁금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스티브 피셔가 한 말입니다. 당국이 무엇을 발견했는지 또는 이 수사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도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논의 중인 뉴스와 관련된 것이 무엇인지 리치에게 물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확실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기소로 이어지고 재판까지 간다면 그것들은 매우 흥미로운 증거 문제를 제기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피고인이 시신을 훼손하거나 소각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간접 증거가 있지만 실제로 시신을 훼손하거나 소각하는 데 사용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것은 일종의 간접적이고 정황적인 증거가 되는데 과연 그것이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을까요? 이것이 이 피고인에게 전달되었거나 피고인의 통제해에 있었거나 혹은 어떤 식으로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아마 그것들이 단순히 촬영 소품이었다는 말도 나올 수 있겠죠. 그것을 입증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가 있습니까? 그 증거와 관련된 문제가 아주 많지 않습니까? 하지만 만약 수사 결과 이 사람이 시신을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만한 장비를 모으고 있었다는 정황이 있다면 그건 중요한 단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정황은 수사관들에게 강한 인상을 줄 것이고 아마도 그들이 기소를 추진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보도에 따르면 2월까지도 증인들의 진술을 계속 들을 수 있다고 하니 기소가 곧바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소가 되면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기소되면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데이비드는 어떻게 되나요? 기소 시 자진 출두하나요? 그가 체포되나요?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이 사건이 그렇게 진행된다면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그래요. 이런 대배심 절차는 때때로 꽤 오래 지속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월요일에 시작해서 금요일에 끝나는 건 아닙니다. 중간에 휴식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 여기서는 휴일도 있어서 일정을 조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부르고자 하는 증인들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래서 결론이 나기 전에 이 재판이 2월까지 갈 수도 있다는 생각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대배심 절차가 끝나면 검사들은 기소를 요청할 것입니다. 만약 대배심이 기소에 찬성하면 그들은 피고인을 기소하고 사건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는 체포될 것이고 유죄 또는 무죄를 주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가 구금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법원에서 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변호인들은 그에게 제기된 혐의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든 형사소송에서 증거 개시와 공개 기간이 있을 것이고 그러고 나서 사건은 재판을 향해 진행될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그 과정의 어느 시점에서든 협상에 의한 해결, 즉 플리바겐이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인 공식 절차나 재판 없이 사건이 마무리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을 기대할 수 있는지 잘 설명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 전에 이것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우리가 가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언제쯤 얻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어쩌면 더 중요한 것은 그 가족들이 가진 질문들에 대한 답을 언제쯤 얻게 될까요? 검시관 보고서는 로스앤젤레스 폴리스 디파먼트 요청과 법원 명령으로 봉인됐기 때문입니다. 기소장이 내려오면 모든 증인과 증거가 명시될지 궁금합니다. 검시관 보고서가 공개될까요? 그러니까 만약 기소장이 내려온다면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얻게 될까요? 제시, 당신도 이걸 누구보다 잘 알잖아요. 이런 기소장들을 많이 읽어봤으니까요. 가끔은 내용이 좀 빈약할 때도 있죠. 범죄의 기본적인 사실만 적혀 있고 세부적인 내용은 들어가지 않을 때가 많아요. 사실 저는 증인 명단이나 증거 목록 같은 걸 기소장에서 본 적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은 재판이 가까워질 때쯤에야 받아볼 수 있죠. 형사소송에서 증거 개시 전에는 증거를 볼 수 없어 지금은 기소장만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게 그의 가족, 그녀의 가족 또는 대중에게 답이 될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게 유명인과 관련된 이슈라서 그런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기소가 이루어진다면 그게 부당한 기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피고인의 편을 드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그런 일이 많아서 그게 궁금증을 풀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재판에서 인정하거나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최종적인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리치 쇤스타인, 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별 말씀을요. 지금까지 사이드바에서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유튜브, 애플 팟캐스트,
스포티파이 등 여러분이 팟캐스트를 듣는 모든 곳에서 구독해주세요. 저를 X와 인스타그램에서 팔로우하세요. 저는 제시 웨버입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